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도는 굴산사라고 하는 절터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굴산사라는 절은 구산 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신라 후기에 선종불교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산지가람, 산속에 절을 짓는 그런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산 선문입니다. 그래서 장흥 보림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전국적으로 9개의 큰 절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범일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창건을 했어요. 그래서 강릉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단오제가 있잖아요. 강릉 단오제. 단오제 때 가장 중심에 모시는 분이 바로 이 범일국사예요. 범일국사. 그래서 강릉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범일국사입니다. 그분의 부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도가 통일신라 후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탑신이 이 부분이 탑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앙년석이 있고 뭐 조금 그 다른 부도보다 좀 화려한 그런 편인데 이 중간에 받침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문이거든요. 구름문이.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이런 바위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겨울에 얼어붙죠. 얼어붙고 하면은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거 한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물이 아주 고여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 놓은 그런 부도입니다. 이 탑신도 팔각형이고 이 지붕돌, 옥계석도 팔각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부도는 대개 이런 팔각형을 위주로 발전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이제 기단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철편으로 이게 받쳐놓은 게 있어요. 돌과 돌 사이를 쇠조각으로 받쳐놨어요. 왜 이걸 끼워 넣는가 했더니 이 돌 하나하나는 전부 수평을 맞춰야 돼요. 수평. 근데 아무리 돌을 잘 다듬어도 수평이 안 맞으면은 어딘가 한쪽을 고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고여주기 위해서 철편을 이용합니다. 이 철편은 무쇠예요, 무쇠. 이것은 부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석탑, 부도 이런 그 석조물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철편들을 상당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기계로 다 합니다. 기계로. 트랜시트나 레벨 같은 그런 측량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정확하게 수평을 봅니다만 옛날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수평을 보느냐면은 또랑을 파고 물을 부어가지고 수평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규모 공사에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임의의 삼각형을 만들어요. 나무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정점에다가 못을 박고 추를 내려요. 추를 내린 다음에 그 삼각형을 들고 연못으로 갑니다. 물결이 잔잔한 아주 파도가 치지 않을 때 잔잔한 연못으로 가서 연못에다가 수평을 딱 맞춰요. 그리고 그 추가 가리키는 데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 자를 들고 어디 가든지 그 추가 그 표시된 데 오면은 밑에는 수평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이집트 여행을 갔는데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그 수평을 보는 그 나무로 만든 기구를 전시해 놓은 걸 봤어요. 아무도 그 나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눈에 딱 보니까 그 수평 보는 기계예요.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그 수평을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대규모를 공사할 때는 그 방법이 꼭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면 넓은 데를 하다 보면은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철편으로 수평을 봐가지고 그걸 조정해 주는 것이 이 석조물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것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와서 자세히 보시면은 재미있어요. 네. 이 부도는 법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어요. 법천사라는 절터는 강원도 원주 불원면이라고 남한강 강변에 강에서 한 2,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강변의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절이 법천사라는 절입니다. 굉장히 큰 절이었고요. 이 절에 아주 그 유명한 스님이 바로 이제 이 지광국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지광국사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이 부도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팔각 원당형에서 좀 달라졌죠. 사각형입니다. 통일신라 때까지는 사각형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려로 들어오면서 이런 사각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체 그 조각 솜씨가 뛰어나고요. 조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저 조각이 페르시아풍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양한 그런 그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조각상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모서리 이렇게 뻗어나간 그 발이 있는 거예요. 발이. 그 발이 이겁니다. 이 발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왜 이것이 튀어나왔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요. 이 용 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이 꼬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용 머리가 네 마리 용이 사방에서 이 탑에 네 모서리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탑은 국부로 물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뛰어난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이걸 뜯어서 서울로 옮겨왔어요. 일본으로 가져가려고요.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가고 남겨놨던 게 경복궁에 남겨놓고 갔어요. 경복궁에 남겨놓고 갔는데 최근까지도 경복궁에 이게 지금 경복궁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지금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 처리 연구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대단히 그 멋있는 그런 그 부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광국사라고 하는 분도 대단한 분이어서 국사를 더블로 받는 그런 그 영광을 얻었던 분이고 개성 근처에서 쭉 그 활약을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여기 와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에 그 부도가 탄생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 보원사지는 그 서산마의 삼전볼 바로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이 보원사에서 뒷산을 넘어가면은 개심사가 나오죠. 개심사. 그래서 상당히 그 주변에 가야산을 중심으로 덕숭산하고 하는 그런 산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많은 절들이 세워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는 불교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리만치 국교로 숭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국사가 되면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많은 그 법 높으신 스님들이 국사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 국사가 가장 많이 배출된 그런 곳으로 이제 순천 송광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국사가 탄생하신 곳이 송광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승보사찰로 우리가 부르는 것도 많은 그 유명한 스님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칭호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팔각 원당형입니다. 팔각 원당형인데 그동안에 보셨던 그 신라 때의 그런 부도보다는 이 탑신이 좀 좁고 가늘고 좀 길어진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그 조각도 좀 늘어났어요. 물론 밑에 그 비신을 바치고 있는 대석을 보면은 구름무늬, 용무늬 이런 것들 운용문 그러죠. 운용문을 하고 요 밑에 부분에 재미있는 것이 8마리의 사자를 새겼어요. 이 부도는 다른 말로 그냥 승묘탑 그렇게도 부르거든요. 승묘탑. 이 부도를 만든 건 역시 그
제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스승님이, 우리 스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부도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벌써 그분은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 나옹 화상의 부도입니다. 고려 말의 삼화상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지공, 나옹, 무학, 이 세 분을 고려 말의 삼화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륵사에 있어요. 이 복미산이라고는 조그마한 산을 의지하고 있는 게 신륵사예요. 뭐 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산인데, 그래서 봉의 꼬리라고, 복미, 그 작은 절, 그런 의미가 저절로 느껴지는 산 이름이 복미산이에요. 그래서 이 신륵사는 바로 강변에 있는 그런 절입니다. 이 나옹 스님의 부도는 다른 부도와 달리 종 형태의 석종형 부도 그럽니다. 석종형. 고려 말에 와서 처음으로 이 석종형 부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석종형 부도가 조선시대에 와서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조그마한 석종형 부도가 부지기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웬만한 절에 가서 보시면은 조그마한 석종형 부도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많은 부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석종형 부도가 이렇게 있죠. 석종형 부도가 바로 나옹 스님의 그 부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 부도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는 승묘탑, 그래서 돌아가신 그 스님의 사리 또는 유구를 모시는 그런 것이 부도.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탑이라고, 승묘탑 또는 무슨 사리탑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우리가 뭐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보는 그런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나 법사리를 모시는 석탑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비석, 우리나라에 이제 비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비석 중에서 물론 이제 가장 오래된 비석은 뭐 광개토대왕비도 있고, 그 이후에도 그 중원 고구려비 하는 것도 있죠. 지금 충주의 땅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석은 이런 그 조금 별도의 그 받침, 이게 거북이 형태의 받침돌이 있는 것, 이걸 귀부 그러는데요. 귀부의 받침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석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근데 태종모해랑비는 이런 식으로 거북이 형태로, 비신은 지금 없어졌어요. 비신은 없어지고 머리 위에, 비신 위에다 올려놔야 될 이 귀, 이수라고 하죠. 이무기 머리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무기가 있는 머리다. 그래서 이무기가 여기 보면 3마리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3마리가 있어요. 6마리 이무기가 있는 이수예요. 그래서 이 이무기 형태가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요게 이제 붕 떠서 중간에 비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이수가 제대로 남아있는 비석으로는 아마 이제 가장 오래된 비석 중에 하나가 경주에 가면은 태정무해랑릉 앞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에 이제 부도를 이제 보셨는데요. 이 보림사 보조선사 이 창성탑 비 합니다. 요 비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비석은 지금 이제 원형이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귀부요, 비신 그리고 이수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머리가 용머리로 바뀌었어요. 태종모해랑릉비는 아까 진짜 거북이처럼 보였죠. 근데 거북이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북이에서 용으로 바뀌어요. 용으로 바뀝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신귀화, 거북귀자를 써서 신귀화 현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비좌에 해당되는 이 귀부는 요 부분이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을 비좌 그러는데, 비좌에다가 비신을 꽂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 비좌의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구름무늬예요. 요 구름무늬. 여기가 이런 구름무늬가 잔뜩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는 바로 이 보조선사를 상징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조선사의 일대기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일대기가. 그러니까 이건 보조선사를 상징하는 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구름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 무늬를 잔뜩 조각을 해놨습니다. 위에 이무기가 몇 마리인지 세보지 않았으면 대개 9마리가 올라갑니다. 9마리. 어떤 데는 5마리도 있고요. 6마리도 있는데 대개 나중 후대에 오면은 9마리로 정착이 돼요. 그래서 대개 9마리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용의 아들이 9이다. 불용자. 막 그거를 연관해서 9마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용도 용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용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의 아들들이 다 성격이 제각각인데 무거운 짐지기 좋아하는 놈은 비석 밑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그 탑비입니다만은 이건 지금 보림사도 구산선문이고요. 이 실성사도 구산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성사를 창건하신 그 증각대사의 홍척국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귀부하고 이수예요. 그래 여기도 보면은 진짜 거북이 머리처럼 했어요. 초기에는 거북이 머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무예랑은 비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수입니다. 그래서 실상사에 가면은 증각대사의 부도탑도 남아 있고 이 탑비도 남아 있습니다. 이 탑비는 이 연곡사, 이 지리산 구례죠. 피아골 입구에 있습니다. 피아골 입구에 있는데 여기도 역시 비신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군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동부도비 이렇게 동쪽에 있다. 연곡사의 동쪽에 있다. 동부도비. 북쪽에 있으면 북부도비 이렇게 지금.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깃털이 보여요. 새 깃털처럼. 이 깃털이 보입니다. 날개 달린 거북이에요. 여러분 날개 달린 거북이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본 것이 이 동부도비하고 부여박물관 앞들에 있는 거 2개예요. 2개밖에 못 봤어요. 부여박물관 앞들에 있는 이 귀부는 다 깨져서 많이 손상이 되고 머리 부분도 사라지고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 깃털이 남아 있어요. 깃털이. 그래서 이 거북이도 원래는 날개 달린 거북이다. 날개 달린 거북이는 구름 무늬를 조각한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죠. 직접 날아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날개 달린 거북으로 유명한 것이 연곡사의 동부도비입니다. 아까 보신 그 지광국사 그 사각형 부도 국보로 지정된 그 부도의 탑비입니다. 이건 그 법전사 원주 현지에 남아 있어요. 국보입니다. 국보. 이 옆면에 이런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 비신돌은 돌 그 문자를 조각하기 때문에 돌이 화강석을 쓰지 않고 오석 계열을 많이 씁니다. 오석 계열. 그래서 이런 좀 섬세한 조각이 가능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거북이는 아예 구름방석 같은 데 구름방석을 깔고 있어요. 구름방석. 여기 보면 임금왕자도 보이죠. 북사나 왕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등무늬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수가 아주 재미있어요. 이수가. 이 이수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조각들이 좀 선각 비슷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천상이 보이죠. 복로 비천상입니다. 이게 향을 피운 그 향로를 들고 이게 해, 달, 1월이 표현되어 있어요. 1월이. 그래서 아주 그 섬세한 조각 밑에는 그 오봉산이 솟아 있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좁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 이런 식으로
그 멋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멋있는 것을 감상하고 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탑비는 역시 그 비신이 안 보이는데 이 비신은 깨져가지고 없어지진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옮겨다 놓고 있고요. 이 귀부하고 이수만 이렇게 맞물려 올려놔 있습니다. 올려놔 있는데 이게 여주에 있는 고달사라는 절터에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비신이 떨어져 나가고 해서 국보까지는 못 됐습니다만은 거의 국보급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제대로 남아 있었으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비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긴 비석입니다. 이 이수 부분도 이게 깨졌어요. 한쪽이 깨져 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죠. 전액이 형성돼 가지고 해목산, 뭐 고달선원 뭐 이런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머리가 보이죠. 이 이무기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세 보면은 9마리가 되는데요. 여기 한 마리가 있어요. 요겁니다. 아래턱은 아직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꼭 우리가 보통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귀면하는 게 있죠. 귀면. 귀면이란 게 도깨비 얼굴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귀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귀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용면이에요. 용의 얼굴입니다. 용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왜 그러면 여기에 용 얼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닮았죠. 근데 이건 용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옛날 귀면화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런 이런 얼굴, 이건 전부 용면화로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용면화로. 굉장히 그 규모도 커요.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고 조각 솜씨도 뛰어나고 이 원종대사 해진 탑비 그러는데요. 이 원종대사 해진 탑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앞에 용머리가 얼굴을 살짝 돌리고 있는 형태 그 부도가 바로 이 해진 탑입니다. 해진 탑이고 해진 탑비. 그래서 고달사에는 큰 부도가 2개 남아 있고요. 이 탑비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런 석조물들이 비교적 아주 잘 남아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여주의 고달사입니다. 신력사에서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다녀보시기 서울서도 가깝고 다녀보시기가 비교적 괜찮은 곳이 이 고달사죠. 그 외에도 이런 그 탑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보원사 아까 보신 그 법인국사 보승 탑비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리산 태안산은 이 곡성에 있습니다. 곡성. 전라남도 곡성에 독리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것도 태안사도 구산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산선문 중에. 독리산문 그러죠. 근데 이게 아까 보신 나홍 스님의 바로 부도 옆에 있는 이 탑비는 고려 말이라서 조금 형태가 달라졌어요. 기둥도 양쪽에 세우고 위에 지붕돌도 세우고 그래서 귀부가 없어지고 여기 이제 비신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워넣는 좀 특이한 방식의 탑비 형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탑비 형식은 흔한 건 아니에요. 흔한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등장하는 탑비 형식입니다.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덜어 생기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탑 부도와 부도비 이런 것들을 쭉 둘러보셨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석등이 있습니다. 석등. 이 석등의 받침돌입니다. 맨 밑에 복년석. 복년이라는 게 이제 연꽃이 엎드려 있는 듯이 있다 해서 엎드릴 복자 복년 그러는데 익산의 미륵사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석등의 유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최초의 석등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만 남아 있어서 위의 모습은 잘 모르지만 아마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통일신라 초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있는 그 석등입니다.
이것도 역시 팔각형이에요. 가장 그 기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팔각 간주석이 있고 앙년석이 있고 이게 화사석 그럽니다. 화사석. 이게 화사석인데요. 예, 화창이 네 군데 뚫려 있고요. 화창. 그리고 지붕돌이 있습니다. 지붕돌 역시 물 끊기가 잘 돼 있고요. 물 끊기가 잘 돼 있고 앙년석 연꽃 무늬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방 벽에는 이런 보살상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 벽에 조각된 그 상이 뭐냐에 따라서 격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사천왕이 조각된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보살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 이 안에 석등이니까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 실제로 여러분 불을 켰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을 못 켰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불을 켰어요. 이 불을 켰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등잔불을 켰어요. 등잔불. 등잔불을 켰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천장에 끄름이 많아요. 천장에 끄름이 많아서 등잔불 같은 걸 켰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이 되고, 또 등잔불을 켜면 그 바람이 불면 꺼질 거 아니냐. 지가 밝아야 얼마나 밝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조그마한 목구멍들이 보여요. 목구멍. 그래서 여기다가 창을 달았어요. 창을 어떻게 다느냐면은 얇은 그 창살을 만들고 정자살처럼 창살을 만들고 거기다가 얇은 천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비단천인데 거의 그 속이 비칠 정도의 얇은 비단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여기다가 창을 달아놓으면은 이 창이 잘 붙어있질 않아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다가 대나무로 이렇게 눌러주는, 대나무를 휘어서. 그 대나무로 휘어서 이렇게 창이 떨어지지 않게 눌러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본 일이 없어요. 일본 가서 제가 봤어요. 일본 어느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받쳐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했겠구나. 예, 그런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켰고요. 이게 밤중에 되게 절 마당 한 가운데 석등이 있거든요. 저게 밤중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등대 역할을 합니다. 등대 역할. 절에서 새벽 3시쯤 되면 도량경을 돌려, 또는 절 안에서 밤중이라도 이동을 하는 스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석등의 불이 등대 역할을 해요. 그 거리 방향 짐작하고 깜깜한 밤중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석등이고, 다른 말로는 법등이라고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생긴 석등이 화엄사 각황전 앞에 이 석등입니다. 키가 제일 커요. 5.5m 정도 됩니다. 이 지붕돌 보세요. 이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걸 귓꽃 그럽니다. 8모서리에 귓꽃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귓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안에 돌들을 전부 정으로 쪼아내야 돼요. 요즘처럼 기계로 하면 쉬운데 옛날에 정으로 쪼아낼 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그 작업을 할 때 잘못하면 이 꽃 다 새겨놓은 꽃이 딱 부러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괴석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이걸 보면은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 않고 그냥 잘생겼구나 하고 지나가면은 감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문화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 묘미가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도 역시 화창이 있고요. 각황전이라고 하는 큰 건물 앞에 대해서 그런지 아주 큰 석등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대석이 이제 앙년석인데요. 밑에 받침돌이 그냥 팔각형의 그냥 반듯한 막대기처럼 세운 게 아니고 약간 그 북 형태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북 형태. 실성사의 그 속 암자로 백장암이라고 있어요. 백장암. 이 백장암에 가면은
이 석등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백장암 석탑하고 이런 디자인이 비슷해요. 이런 석등들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팔각형에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거죠. 예, 예.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천왕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대웅전 앞에 있는데요. 법주사에는 사천왕이 조각. 사천왕 석등 그렇게도 부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도 다 목구멍이 보이죠. 예, 목구멍 같은 게 보입니다. 통일신라 때까지는 대부분이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그 중에 이제 이게 실상사, 이것도 이제 통일신라 후기입니다만 아주 잘생긴 석등이 실상사에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3층 석탑이 잘 남아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이 이 조그맣게 돌계단 같은 게 있어요. 앞에 석등 앞에 사람이 밟고 올라서서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이걸 보는 이 석등에 불을 켰구나. 누가 뭐래도 이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을 켰다는 게. 예. 여기도 길꽃이 잘생겼어요. 이런 석등 중에 여기도 역시 북 형태가 들어요. 고려 화엄사 각황제합 석등하고 이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다른 데는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불을 켜든 어쨌든 올라가서 불을 켤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언제든지 올라서서 불을 켤 수 있는 걸 미리 만들어 놨다. 그 증거품이 하나 잘 남아 있는 게 실상사 석등입니다. 그 외에도 담양에 있는 이 개선사지 석등은 논 가운데 이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석등만 하나 달랑 남았어요. 보물로 물론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석등이 이 위릉리 사지는 월악산 밑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월악산 건너편에 부산이라는 산이 있고 부산 산 기슭에 있는 그 절터인데 석굴사원입니다. 그 석굴사원 앞에 이 석등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고려 아주 초기로 봅니다. 그런데 같은 구역 안에 이 사각형 석등도 하나 있어요. 이건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은 사진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규모는 좀 작습니다. 작은 사각형 석등. 여기는 화사석을 따로 안 하고 기둥을 받쳐서 하는 좀 특이한 아주 간편하게 만든 석등 중에 재미있는 석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석등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쌍사자 석등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보호각을 지어가지고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중대석을 바치고 있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자가요, 이 사자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 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마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는 발음을. 그리고 이 한 마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와 훔은 범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 알파, 오메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인 그런 의미로 아하고 훔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훔입니다. 이게 이 쌍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절에 들어가실 때 금강역사에 있는 금강문을 지나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강문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금강역사 양쪽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입을 벌리고 있고 한 분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찬가지 아하고 훔입니다.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암놈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순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하고 훔 발음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걸작에 해당입니다. 이 뭐 근육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천이죠. 이 뒷산이 황매산입니다. 황매산. 이 황매산에 가면은 영암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절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절터가 익산 미륵사지이죠. 그 다음에 황룡사지, 그 다음에 분황사지 해서 그런 황룡사, 미륵사를 제외하고는 아마 이 절터가 가장 유명한 절터 중에 하나입니다.
탑 3층 석탑도 남아 있고요. 부도 비석도 남아 있고, 탑비도 남아 있고, 석정도 남아 있고, 이 기단부 있는 그 금당지도 남아 있고, 그 앞에 이 월대처럼 튀어나온 그 공간이 있어요. 이 월대에 이 쌍사자 석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절의 가장 중심에 이 석등을 세운 거예요. 요 부분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요 앞에 건물지에서요. 좀 튀어나와 있는데 양쪽 옆에 계단을 붙였어요. 계단. 이 계단이 통돌입니다. 전체가. 계단 자체가. 그래서 이 계단이 무지개 구름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 금당이 나온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계단이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석등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겼죠? 보신데 여기도 역시 목구멍이 있습니다. 이 목구멍에 못이 들어가질 않아요, 사실은. 돌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맞는 못을 만들어요. 뭔 형태로든 못을 만들어서 꼭 끼워 넣고, 가만 끼워 놓으면 빠져나오니까 대나무로 받쳐놨다. 여기서부터 대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머리로 받쳐놓는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얇은 비단으로 해서 창을 만들고 해서 여기도 역시 사천왕이 조각이 되어 있는 아주 뛰어난 멋있는 석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림원이라고 하는 그 절터는요, 양양에서 구룡령 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아주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설림원 하는 것은 옛날에 선원이 있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3대, 고려대 3대 선원 중에 하나입니다. 고달사라고 지금 그렇게 해주면 고달선원이에요. 고달선원. 그리고, 도봉선원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양의 설림원까지 해서 3대 선원이 있었다. 여기, 스님들이 많이 계실 때는 수천 명이 있었다. 뭐 그렇게 전해져 오기도 하죠. 거기서 밥을 할 때 쌀을 씻으면 개울물이 말이죠. 뜬물이 돼가지고 뿌옇게 내려갔다. 그래서 거기를 미천골 뭐 이런 식으로 쌀미자 미천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데가 설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측사 많이 가보셨죠? 옛날에는 여기 은진미륵 해서 유명한 그런 곳인데 이 관측사에도 이 사각형 석등이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거의 5m 됩니다. 5m. 키 크기로만 하면 우리는 두 번째쯤 돼요. 근데 이게 고려 때 세운 그런 석등이 돼서 사각형이. 그러니까 팔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된 것은 고려 때 와서 사각형이 100% 다 사각형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사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이 화사석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둥을 세워서 처리한 그런 형태로 했는데 앙년석이 아주 우람하죠. 여주 고달사지에서 옮겨온 그 쌍사자 석등입니다. 쌍사자 석등 중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자는 여기하고 청명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는 거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서로 마주보고 사이좋게. 이 쌍사자 석등도 그 고달사지 안에 위치가 알려져 있어요. 자관 거기서 반출이 돼가지고 누군가 이게 뭐 좋아 보였던지 반출이 돼서 나와 있던 것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실내 거기 원각사지 경천사지 10층 석탑 안에다가 해놓은데 근처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나홍 스님의 부도 바로 앞에 있는 석등입니다. 이 석등의 특징은 이 화사석이 이게 납석으로 만들었어요. 납석은 우리 보통 시골에 얘기할 때 곱돌 그러죠. 곱돌. 땅에다 뭐 글씨도 써지는 돌. 굉장히 부드러운 돌입니다. 조각이 잘 돼요. 대리석 계열이죠. 그래서 좀 더 섬세한 조각을 했고 이런 빛천상을 용하고 빛천상을 조각을 했어요. 석등에.
이 나홍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그 유명한 시도 있죠. 뭐 청사는 나를 보고 뭐 티 없이 살라 하네, 그런 그 시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설법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설법을. 이분이 설법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은 그 회암사 일대가, 양주 일대가 저자거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임금님 오히려 그게 눈밖에 났어요. 임금님 눈밖에 나서 쫓겨납니다. 가라. 시골로 가라. 그래서 밀양 땅으로 쫓겨나요. 밀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그 남한강 쪽에 서울 근처에 나와서 배를 타고 남한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가다가 신륵사 앞에 와서 나 여기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인가 쉬는 동안에 거기서 입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입적을 하시니까 뭐 하늘에서 뭐 서광이 비치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비한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거기다 저런 훌륭한 부도를 만든 겁니다. 석등도 만들고, 아까 탑비도 보셨지만 기둥 세운 탑비도 만들고. 그래서 신륵사 뒤 언덕에, 신륵사 가서 그거 안 가시는 분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신륵사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부도가 석등이 같이 잘 남아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건 고려가 끝날 무렵에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석등까지도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석조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석교입니다. 석교, 돌다리. 이 돌다리가 이렇게 홍해죠, 홍해. 이 건봉사에도 남아있는 그 석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 아치, 영어로는 아치 그러죠. 이건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쌓아 올려서 이걸 한번 딱 쌓아 올려가지고 밑에 받침틀을 빼내고 나면은 다시는 안 무너져요. 일부러 사람이 무너뜨리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잘 안 무너져요. 그 구조역학적으로 굉장히 그 안정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홍해란 말은 무지개란 뜻입니다. 무지개 홍, 무지개 예 그러거든요. 무지개 다리. 이런 돌다리가 그런 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서남사의 승선교, 여기 보면은 용머리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용머리가 밑으로 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용의 9마리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보호하고 홍수에 다리가 무너지는 걸 보호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용머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철골로 이렇게 틀을 짰습니다만은 틀을 짜서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양쪽에 쌓아 올려서 맨 한 가운데 이게 홍해 종석 그래요. 마루종자 종석. 그걸 갖다 딱 끼우면은 딱 안정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받침을 딱 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침 그 돌다리 공사하는데 이 받침돌 놓는 것을 한번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송광사, 이게 우화각이에요. 우화각 들어가는 밑에 다리가 송광사 앞에 그 개울이 흐르는데 여기도 역시 용머리가 내려와 있죠. 이게 무지개 다리. 그 송광사에는 이 들어가는 청량각이라고 또 수각, 이건 수각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화각을 들어가면은 사천왕문이거든요. 천왕문이거든요.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애벌레가 이제 그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우화 그러는데 고추를 지나서요. 그래서 이 말하면은 선경으로 말하면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다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간이란 게 있어요. 계룡산의 갑사의 단간이 지금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철 단간이에요. 송진산 법주사에도 지금 단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장사에도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단간이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몇 군데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없어졌는가? 대원군 때 대원군이 나라에 뭐 대포 만든다고 이 단간 다 이게 뜯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갔다가 대포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대포 만들어서 했는데 쇄국 정책하고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단간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단간은 이게 마디가 있죠. 마디. 대개 이게 마디가 28마디 그렇게 합니다. 28천을 상징하는 마디수 그렇게 하고 이 높이가 높으면은 15m가 좀 넘죠. 15m 넘고 위에 꼭대기 부분 다 사라졌는데 더 있어요. 더 있어야 돼요. 밑에 이제 받침대가 있고요. 그래서 단간을 받치고 있는 이 돌기둥,
요 돌기둥, 요걸 당간지주. 이 당간지주는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당간지주가 보물로 된 게 많잖아요. 이 당간지주는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런 데 홈이 있는 것은 이제 당간을 철당간을 받쳐주기 위해서 있는. 그래서 당간이 크면은 절도 크더라고요. 이 당간의 크기에는 절의 크기하고 비례한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특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료대 하는 겁니다. 정료대. 정료라는 것은 뜰 정자, 비칠 요자. 뭐냐면 이제 가로등, 외등 같은 거예요. 외등. 그래서 절 마당을 여기다 관솔불을 피웠어요. 관솔불을 피워서 절 마당을 밝게 해줘서 절에서 야간에 무슨 큰 행사를 할 때는 이 정료대가 없는 데가 많은데요. 이 정료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문경의 김용사나 그 옆에 대승사 그리고 봉암사 이런 데 가면은 이 정료대를 덜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그 석조 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우리나라 그 석조 문화재는 거의 대부분이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이 갖는 성질 때문에 이 다른 나라 문화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왜 그러냐면 화강석이 굉장히 그 까다로운 돌입니다. 그 까다로운 돌을 그 잘 만들어서 잘 다듬어서 후세에 잘 남겨줬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화강석 문화재 국가다.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